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제7장 환경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외부성에 대해서 봤잖아요. 주로 이제 외부성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온실가스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봤는데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외부성이 있었고요. 특히 외부 불경제라고 그랬죠. 근데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세금을 때릴 수가 있고요. 오염 배출권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통제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정부가 외부성도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시장 실패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성은요, 우리가 환경 정책은요, 바로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외부성을 치유하는 환경 정책이 효율성, 오케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을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적인 측면 있잖아요. 분배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외부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떤 경제 성장과 또 더 나아가서 국제 무역에 이러한 환경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환경 정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를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만약에 환경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그래서 정화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당연히 환경 문제 신경 쓰지 않는 나라보다 신경 쓰는 나라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서 수출 거기에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외부성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 나라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 정책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편익과 비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보상의 원리로 접근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보상의 원리라는 것은, 자,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그에 따른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클 때만 그 정책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환경 보존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은 그것에 드는 비용과 편익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주게 되면은 그랬을 때 그런 한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환경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로부터 나오는 편익과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편익의 크기, 비용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걸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정책에 나오는 편익은 그 본질상 정확한 편익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 여러분.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잘 보존된 숲의 가치, 이거요 시장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일상생활의 그러한 소중함을 옛날엔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마스크를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별로 소중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 같은 거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상 어떻게 편익을 누리게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가져다주는 어떤 시장의 가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편익을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편익을 측정할 수 없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편익 측정의 어떤 방법, 그걸 볼 건데요. 먼저
지불의사 접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불의사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해서 WTP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불의사 접근법이다라고 하면요. 환경의 질의 악화로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해, 손해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너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생각 있습니까? 야, 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아니면 미세먼지로 인한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너 돈 낼 생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최대 금액 같은 경우는 환경의 질이 악화됐잖아. 그래서 환경의 질이 악화되면 효용이 감소하겠죠. 그죠?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효용의 감소가 얼마인가 그걸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효용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을 살펴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 보시다 보면 거기 지출함수라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출함수라는 거. 그래서 얼마까지 말 그대로 당신은 돈을, 소득을 지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림만 볼게요. 여기서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살짝 아이디어만 보면 이렇게 효용함수가 있어. 이만큼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X와 YZ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출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요. 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로 지출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J 얼마짜리를 몇 개를 사냐 해서 XJ 지출하는 금액과 더하기 얼마짜리 YJ를 몇 개를 사느냐 해서 YJ 지출하는 금액과 이걸 합친 게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지출함수를 이렇게 E 해서 expenditur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 P는요. 상품의 가격을 P라고 합니다. S는요. 환경의 어떤 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U가 바로 환경에서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자, 그때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의 질이 S0에서 S1 수준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개선이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개선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U0만큼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지출 금액 그만큼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효용이 높아진다고 환경이 개선돼서 만약에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돈이 들어갈 텐데 증가시키지 않았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P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발을 붙이지 않았고요. 여기서 요거를 강조하려고 그래. 효용을 동일하게 이전과 같게 유지를 시키는데 자, 그러면요. 환경의 질이 개선됐잖아. 개선됨으로써 내가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개선됨으로써 발생하는 요 차이만큼 그만큼이 바로 내가 돈을 최소한 지출하고자 하는 돈의 지출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살짝 미시경제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요 내용, 이 식으로 그냥 살짝 표시한 건데 우리 언어로 된 걸 그냥 수식 비슷한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내용만 이해가 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살짝만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음에 여기 세타가 바로 환경질을 개선하는데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이 개선되는데 발생하는 그 금액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즘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통계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요. 소비자의 지출 함수를요.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정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을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 이론상은 좀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충분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 약간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익 측정의 방법에서 회피행위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지.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산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사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 가성비도 따지면서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옵션들 중에서요. 안전장치 옵션 있잖아. 그걸 하나 더 마련하는데 어떻게 돼? 그걸 다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장치 옵션을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장착하는데 비용을 내가 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장치 옵션으로 내가 장착된 자동차는요, 가격이 더 비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비싸진 자동차 가격만큼의 차이가 뭐예요? 그치, 안전장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안전장치 옵션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비싼 거를 착착 구입해. 뭐 고가 자동차, 프리미엄 자동차가 안전장치가 많이 잘 돼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돼? 비싸잖아. 그만큼까지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안전장치가 있다는 건 뭐야? 그래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장치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싼 장치를 구입할수록 내가 이런 안전, 위험을 기피하는 안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동을 보는 거야. 저는 겁 안 납니다. 저는 운전 잘했어요. 하는데 안전장치를 막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합니까? 맞아요. 위험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안전장치 요거 옵션으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한대. 설마 내가 운전하게 되면 설마 사고 나겠어? 이렇게요. 자신을 과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편익을 과소평가하게 되고요.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편익이죠.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지출한다 해도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또 이걸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위험을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선택 가능성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회피행위 접근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위험 회피 옵션을 장착한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구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헤도닉 가격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헤도닉, 이게 바로 뭐냐면 약간 쾌락,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뭐 어떤 물질의 속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락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주택 가격, 그렇지. 여러분, 집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철근의 가격으로만 합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서울에 비싼 이제 집값 있는 데가 이제 보통 서울, 강남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값이 이렇게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집값은 진짜 말 그대로 건축비가 있을 수 있어요. 건축비. 의리의리하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학군, 그러니까 뭐 좋은 학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만큼 가중치 알파라고 할까요? 학군, 이게 이제 가중치로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교통의 편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런 역세권 이런 거요. 그리고 베타, 교통이 얼마나 원활한가, 이렇게요. 뭐 이렇게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같은 게 잘 다니지 않는 산골 오지다 그러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편한 만큼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우리가 만약에 얻게 되면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게 되는가, 그것을요 우리가 특성의 가치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쾌적성 이런 거요. 그 다음 뭐 세타라고 해서 쾌적성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위해시설이라든가 무슨 방사능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무슨 우범지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땐 집값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할게요. 아니면 부호를 해도 되는데 뭐 델타 해가지고 무슨 뭐 우범지대 위험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낸 것을 바로 뭐냐면 헤도닉 가격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집값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 마찬가지야. 삼성의 무슨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그게 스마트폰으로서의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그 도구 전화로서 휴대전화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비싼 고급 브랜드 뭐 벤츠 이런 거 보면 이거요 뭐 가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안 따지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물론 이제 그만큼 그 사람은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높은 거야. 예, 그래서 소위 뭐 하차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헤도닉 가격의 개념에 입각해서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에요. 특성. 여기 여러 가지 특성이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요 특성과 그 특성과 가격을 연결시켜주는 함수를 바로 헤도닉 가격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도닉 가격 함수에서는요. 환경의 질을 대표하는 여러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군, 교통비, 쾌적성, 위험 등등등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집값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환경의 질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의 상승폭을 환경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집값이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진 만큼이 뭐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주택 가격이 올라간 만큼 환경정책 깨끗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아.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집값인데 건축비 똑같고요. 학군도 똑같고요. 교통도 똑같아요. 위험성 우범지대도 똑같아. 근데 좀 더 환경 정책으로 이 쾌적성이 올라갔어요. 그로 인해서 집값이 만약에 뭐 한 1억 원이 뛰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환경이 쾌적해져서 발생하게 된 그런 집값이 바로 1억 원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우리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전망권, 조망권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한강 인근에 있는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그게 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붙게 되는 프리미엄 가격만큼이 조망권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컨틴전트라는 말을 써요. 어떤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적인이라는 단어를 잘 체크하세요. 가상적인 환경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상적인 환경 개선의 가상적인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이전의 방법 가지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적인 틀에 기초해서요.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의 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근데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요. 그런 이론 필요 없고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로 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거는 약간 뭔가 함수를 만들거나 이론적인 그런 모형을 통해서 만드는 거면 조건부 평가법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람마다 다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설문조사. 여기 볼게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금 낸다는 게 뭐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답들을 모은 다음에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와 같은 환경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을 계산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앞에 거랑 비교하면 가상적인 그리고 설문조사, 가상적인 어떤 상황을 상정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willingness to pay를 끄집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사용 가치 또는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릉 주변의 숲에 서식하는 큰 학새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큰 학새,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람으로써 거기서 얻게 되는 뭐 존재 가치, 편익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에는 당연히 존재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죠. 그런 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 가치는 뭐야? 그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그런 가정을 하는 거 사라진다면 이런 걸로요. 그럼으로써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그나마 가장 나아서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설문조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 빼놓군요. 다른 데 무슨 경영학이나 딴 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긴 하는데 뭐 뒤에도 보긴 하겠지만 경제학에서는요. 그런 설문조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주관적이다. 데이터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사건의 성격상 배상의 결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기름을 유출해가지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 개척 거기 간척 사업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해안가가 전부 다 이렇게 막 기름때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막 그거 기름때를 없애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뭐 뉴스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드 정리 비슷하게 아니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그게 당사자 간의 협상도 되게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뭐 갯벌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요. 존재 가치에 적합한 방법 오케이 되는데 조건부 평가법이 그나마 그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 뭐냐면 여기요. 조건부 가치 평가법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없어서 그쪽에 나와 있는 갯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고 이렇게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기업들은 이와 같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싫어해. 에이, 야, 그게 뭐야. 뭐 다 그냥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많이 필요하다. 나의 피해는 막 엄청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돼. 해서 기업은 싫어하겠고 보통 피해 본 사람들은요. 높은 가치를 자기가 써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선호할 수 있겠고 아무튼 그나마 차선책으로 이걸 많이 쓰긴 하겠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요.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실제로 드러난 거를 좋아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현시선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말이야 이번 재정학 과목을 수업을 들으면서 꼭 A+를 받고 싶어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이제 수강 신청하기 전에 이래저래 하면서 자, 원하시는 학점을 말씀하세요. A+, B+, C+, F를 원하시면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개강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높은 학점을 받고자 이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전 이게 진짜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업을 안 들어. 복습을 안 하고 예습을 안 해. 그거 무슨 말이야? 뻥인 거지 뻥. 나는 그래서 경제학은 뭐냐면 나는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 어느 걸 좋아하세요? 전 사과가 좋아합니다. 근데 바나나 선택해. 병원 가봐야죠. 아니 뇌에서는요 나는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선호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이 바나나 선택하게 돼. 이게 뭐야? 싫어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뇌와 몸의 행동이 따로 노는 거니까 어디가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요.
아니 그 사람의 뭐뭐를 좋아한다, 뭐 선호한다 다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난 널 사랑해 하면서 막 때리고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시된 선호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야 행동. 행동. 그래서 우리가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뭔가 선호에 대한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 선택이라는 행위 있잖아. 저는 A 플러스가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지. 아, 저는요, 그 산 같은 거, 등산 같은 거 별로 싫어해요. 트레킹 같은 거 절대 싫어해요. 라고 하면서 등산 장비를 막 구입한다? 아유,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현시된 선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조건부 가치 평가법? 아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한다? 이거랑 똑같잖아. 당신은 뭐가 좋아요? 겉으로만 좋아요 한다면서 진짜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이용한 가치평가는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제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야, 행동 그건 좋긴 한데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선호가 좀 약간 즉흥적이고 그럴 수 있고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는데 뭐 제한된 합리성이라든가 행태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무 현시된 선호에 대해서 헤인만 같은 사람은 과도한 집착은 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요.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편익, 혜택을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현시 드러난 리빌드된 선호, 그 행동인데 선택 행위입니다. 행동,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일군의 경제학자들은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평가법 나쁘지 않은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부 가치평가법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왜 경제학자들이 싫어하는가 하면 설문조사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할 때 그 마찬가지예요. 질문지를 할 때 만약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편집을 할 거 아니야. 종이에다 설문조사 할 때도요. 그걸 이쁘게 다 컬러풀하게 이렇게 했느냐, 대충 한 가지 색깔로 했느냐. 질문자가 만약에 BTS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한다. 그러면 더 성실성의껏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전화 목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또 질문의 순서를 또 다르게 합니다. 순서 같은 것만 해도 조금만 바꾸더라도 응답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응답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하우즈만은 뭐라 그랬냐면 환경 가치를 평가할 때요. 이타적인 동기가 개입될 수가 있어.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이타적인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외부성이라는 거잖아. 외부성.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면 사실은 나한테만 미치는 영향만 사실 봐야 되는데 나의 가족, 내가 있는 또 애기, 미래 세대까지 딱 봤을 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지 이러면서 환경의 가치를 좀 더 과대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환경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정한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될 서로서로 외부성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요. 행태경작, 행동경작이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게 소유라고 보시면 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어떤 가치평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트퍼스키와 카너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수들은 예일대학교 가지고 머그컵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홈쇼핑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무슨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무슨 골프채 같은 거 여러분 마음껏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 골프채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줍니다. 내가 한번 써봐도 돼? 진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래가지고 진짜 막 드라이버 치고 막 이렇게 막 골프를 열심히 쳤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바꿔줘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한번 자기가 소유를 했잖아? 한번 사용을 했잖아?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그 뭐라고 할까? 마음의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애정이 더 들어가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예일대학교에 그 먹을 것 가지고 이거 내 거를 한번 사용했다 그러면 이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여기 보시면 수용 의사라고 했어요. 지불 의사라고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내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난 이만큼 돈은 받아야지 물건 팔 생각 있어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파는데 그 가격을 수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쩔 수 없어. 학연, 혈연, 지연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럼 왠지 미국에서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냥 미국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영국으로 어떻게 경험을 하거나 관광하거나 유학을 갔어. 그럼 내가 가봤던 지역이잖아.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거기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거기서 뭔가 만족을 더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막 와 있는데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 다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보는 지한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평가법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도 이제 경제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응답 효과, 소유 효과, 뭐 이타적인 뭐 효과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993년에 조건부 평가위원회에서는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노벨상을 받은 몇몇 학자들한테 이걸 물어봤어. 조건부 평가법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평가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약간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결론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익에 대해서 봤어요. 편익이라는 게 좀 측정하기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익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라든가 회피행위 접근법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그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정책 수행과 관련한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의 항목으로는요, 정부의 예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출되는 행정비용이 제일 큽니다. 환경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무원들, 담당 부서 등등등 비용이 발생하겠죠. 또 민간 부분의 기업과 개인들은 환경 규제를, 이건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 행정 비용과 관련해서 직접 비용이라고 보시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은요,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준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환경 정책이 또 하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아니,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외부성 오염물질을 배출했어. 그러면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맞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요.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외부성 우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PM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외부 비용을 더한 SMC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S 관련해서 MB 이렇게, 이게 수요 곡선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자, 여기가 스몰 p라고 할게요. 여기가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는 뭐야? 외부성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가 외부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여기요. 실질 소득이 여기 뭐 요거 고용의 기회가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자, 생산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생산 요소인 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치 물건을 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동차를 덜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자를 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어요. 고용을 적게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용기회 축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세요. 한 개개인들은요.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실질소득이 뭐예요? 실질소득이. 실질소득은 나의 진정한 소득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이게 소득이야. 화폐로 나타낸 명목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P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진짜 상품 개수로 나타낸 소득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P가 올라갔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실질소득은 이렇게 감소,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다시 정리하면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개개인들은요. 고용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환경정책이 음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의 비용, 마이너스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용이 감소하는 거니까 비용의 절감이라고 보시면 돼.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 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요. 증가 요인이 있고요. 아니면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비용을 감소시키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깨끗한 환경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관련 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순응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되는 결과. 여러분 기술 혁신이 촉진되면 어떻게 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거나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양을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행정비용과 간접적인 그걸 지키는 비용과 더 나아가서 투자를 위축시켜서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또 추가적인 간접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 이건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비용이면 여기 나와 있는 환경정책이 음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약간 느낌이 장기적인 그런 비용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어떤 접근, 해결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냥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필 수 있는 담배의 소비량을 야 하루에 몇 개 이상 담배를 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염물질을요. 얼마 이상 배출할 수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접 통제 방식이고요. 자, 여기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약간 간접적인 통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환경세를 부과하는 거야.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 피구비한 텍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얼마나 오염 허가서죠. 얼마나 이거를 발급할 것인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직접 수량을 통제하는 방법이지만 이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이 교환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 어느 게 더 바람직한 해결 방식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장점이 뭐예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리고 플렉서빌리티가 있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직접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세금을 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치 내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데 비용,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매번 세금 내기가 그런데 좋아. 그러면은 직접 내가 세금 내지 않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염 허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컨닝 쿠폰 말씀드렸는데 컨닝을 하려고 해. 그게 뭐냐면 오픈북을 사용하는 그런 쿠폰을 받았습니다. 한 5분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내가 책을 컨닝할 수 있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사용할 때 맞아요. 그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되면 됐어. 나 그냥 그거 돈 내고 그냥 처음에 밥 한 끼였는데 가격이 막 10만 원, 50만 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됐어. 그 시간에 내가 그냥 그걸 돈 지불하고 그냥 컨닝 쿠폰 쓰느니 차라리 공부하고 말지. 이렇게 암기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든가 기술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요. 훨씬 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경작이다 보니까 시장을 활용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건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 통제 방식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다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관료, 환경단체, 기업들은요. 뭘 좋아한다? 직접 통제 방식을 더 선호하는 거야. 왜? 경제학자들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래? 한번 보시면 기업은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고 오염물질, 오염허가서를 막 구입하거나 서로 사고 파는 거 귀찮은 거야. 그냥 그거대로 하자니 정신없어. 그냥 야, 나 얼마나 하면 돼? 그냥 정부야, 빨리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할게. 그거 자기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뭐 머리 쓰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적은 준수 비용을 준수하는데 비용이 차라리 이게 더 작게 먹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직접 통제 방식을 선호하고요. 환경단체는 그렇죠. 환경세를 납부하거나 오염허가서를 구입했어. 이게 뭐냐면 당당한 거야. 오염물질을 배출해. 딱 배출해. 아니 이거 오염물질 왜 배출하세요? 여기 오염허가서 있거든요. 제가 이거 돈 내고 배출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게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실. 잘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치원 같은 데 보면 마이클 샌델의 교수가 무슨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거기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유치원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요. 이제 늦게 4시까지 만약에 애를 맡아줍니다. 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빨리 애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셔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4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30분 늦거나 5시까지 되면 선생님들이 남아가지고 애들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오게 되면 어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를 시간당 얼마씩 받으면서 애를 보호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애는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을 딱 냈으니까 당당한 거야. 그냥 낸 만큼 내가 권리를 누린다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게 뭐 알겠어. 돈 낸 건 알겠는데 야 그게 뭐 그렇게 잘한 거냐. 도덕적인 측면으로 봐서 환경을 오염시켰어.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기업한테 이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들도 싫어합니다. 정치가들은 뭐예요? 맞아요. 정치가들은 직접 통제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숨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잖아. 우리 오염 허가서라든가 이런 것들 텍스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다 환경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착착착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숨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효과가 어떻게 된다? 확실합니다. 또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정치가들은요. 이렇게 뭔가 효과가 확실해야지 자기네가 뭔가 뻥뻥, 뽐생, 뽐싸, 뿜뿜 이런 거 하기가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관료는 맞아. 시장을 활용한 방식은 뭐예요? 익숙하지도 않고요. 자기네들이 오염 허가서를 딱 발급을 했어. 그 다음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접 통제는 뭐야? 관료들,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 감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뭐 이런 재량권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는 뭐 알았어요. 이번에 한번 봐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약간 그런 뭐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런 뭔가 그런 재량권을 사용함에 따른 어떤 만족 그런 것들이 직접 통제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단체라든가 그리고 정치가라든가 관료라든가 다 어떻게 돼요? 경쟁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게 사실은 시장 메커니즘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간접 통제랑 직접 통제랑 어느 게 더 좋다? 간접 통제하는 방식이 경제학자들이 봤을 땐 더 나은 거예요. 그럼 간접 통제하는 방식 중에서 환경세 부과하는 거랑 배출권 거래제도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둘 다 약간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환경세라는 텍스를 부과한다라고 할게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를 통해서요.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 수입을 획득할 수 있어. 이해 가십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요. 세금을 걷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중배당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수입을 얻게 됨으로써 딴 데서 세금을 덜 걷어도 되는 거잖아.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오염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환경세 부과의 장점은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단점은 요거를 공격하는 거, 어택하는 거. 야, 배출권 거래제도 야, 그게 우선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지. 거래가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는요. 오염물질 배출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변동성이 커. 우리 오염허가서 거기 파트에 각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아니 오염 배출권 가격이요 들쭉날쭉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경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정 수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염 허가서의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비쌌다 쌌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제대로 또 컨트롤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평성 관점에서 이제 또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성 관점에서 볼 때 오염물질 배출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세 제도가 더 바람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허가서 배출권 거래제는 뭐야? 오염물질 배출하는 애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측면에서 당당한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당당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 배출권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오염자 지불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한 게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야? 아, 잘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대적인 장점은 또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이 오염허가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택시 면허 발급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 택시가 유통되는 택시의 양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택시 면허증의 발급을 그 꼭 필요한 최적 수준에 맞춰서 발급해 버리면 되잖아. 그럼 그 이상 더 택시가 더 생겨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염 배출량에 대해서 그만큼 배출권을 발급하게 되면은요, 그걸 약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 근데 환경세 같은 경우 뭐예요?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 담배 소비를 줄일 때, 야, 무조건 하루에 3개밖에 못 펴. 1인당. 그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3개로 통제할 수 있는데, 가격을 올려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게 되면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저는요,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서요, 밥은 굶어도 담배를 필래요. 이렇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세 부과할 때는요, 바람직한 배출 수준에서요, 세율을 계속 변경해 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약간 이득 보는 사람과 피해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경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세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세율을 계속 조정해야 되는데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환경 정책과 관련된 모든 집단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더 환경세보다 더 선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권 거래 제도 하에서는 환경 규제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세 부과 효과는 간접적인데 배출권 거래 제도는 약간 수량 할당 측면에 가까운 거잖아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수량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기업들은 배출권을요 추가로 구입할 때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이 추가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오염허가서를 처음 발급할 때는요 처음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기업들은요, 오염허가서를 무료로 받게 되니까 대박 효과, 이득을 얻는 거죠. 윈드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오염허가서가 이제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신생기업이 진입할 때는요, 오염허가서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구입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자로서 초기 시작한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있었던 기업들은 좋아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는 어떤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세랑 오염허가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특징과 더불어서 어느 게 더 장단점 유리한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통제를 경제학자는 더 선호하는데 그중에서 텍스와 오염허가서 중에서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가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떻게 된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혼합한 제도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쓰게 되고요. 어느 한쪽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이 진정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제공하지 않아서 규제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환경세를 도입해가지고요. 세금을 때려가지고 성과를 잘 거두고 있다. 그게 우리 들어보셨죠? 카본 텍스라 해가지고요. 탄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관련된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요 쓰레기 처리 관련된 환경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얻는 수입을 사회보장세 경감에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세를 부과해가지고요. 피구세가 되는 거죠. 조세 수입 얻게 돼서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 관련된 비용 거두는 조세를 좀 딴 데 세금을 덜 거둘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된 분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정책과 관련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또 했다라고 하면은 분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같이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